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꽉 차진 않았지만은 오늘 그래도 나오신 분들은 아주 정말 성의 있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같이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은 정말 우리 시대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 자기 있는 바에 모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그 일을 그렇게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뭐 제자이자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우선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안민석 의원의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화는 저는 두 번째로 보는데요. 국정교과서 말고 이 영화 보여주면은 역사 교육 다 끝나는 것이죠. 일단 도선생님께서 저를 제자로 표현해 주셨는데 공개적으로 제 기억에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제가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오는 세대들한테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의 그 우리가 돌돌 외워야 되는 고유명사를 외우고 이런 그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후학들에게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젊은 학생들도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뭐 단 한 명이라도 깊은 자각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막 공부도 하고 이런 방면으로 또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이 안에서도 뭐 저를 뛰어넘는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아무 질문이나 좋으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한테 아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서로 받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예. 제가 먼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 예. 용정은 고구려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용정인이 지금 여기 연길인이 하는 그 도난이 요 지역들이 지금 우리가 연길이라는 데가 지금 지도상으로 안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지도는 머릿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이 두만강이 거꾸로지는 데잖아요. 제일 높은 데가 거기랑 위도가 같은데 지금 여기 지금 용정인이 연길인이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도상으로 높은 곳이에요. 연변대학교가 있는 곳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금 지반이라는 데는 우리가 이제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 백두산에서 양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양쪽으로 흘러가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두만강이라고 그러고 백두산 천지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압록강이에요. 그죠? 이 압록강은 우리 소위 동해로 빠지고 서해로 빠지고 황해로 빠지고 두만강은 어디로 빠져요? 동해바다로 빠지는 거죠. 그죠? 예, 동해바다로 빠지는데 지금 지반인이 이런 거는 어디로 있냐면 저 압록강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지금 용정인이 이쪽 지역도 다 고구려성이 있어요. 똑같은 이 환도성과. 그러니까는 고구려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구려가 아니고 이 방대한 이 만주 전역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지금도 되죠. 예. 제가 왜 용정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용정에서도 우리 고구려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럼요. 예, 고구려.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이 폭발하는 지점이 첫 번째 화산 폭발이 9월 26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터집니다. 2대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 입시 이게 터지면서 첫 번째 화산 폭발하고 두 번째 화살이 이제 태블릿 PC 10월 25일 날에 터지는데요. 제가 그것을 9월 23일 이제 용정에서 그 윤영주 선생 그 육촌 윤동주 시인 낭송회가 용정에 있어서 제가 1년 전에 윤영주 선배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올해 가기로. 그래서 다음 주가 9월 26일이 국정감사인데 개끌듯이 끌려서 이제 간 거에 약속을 했으니까는요. 1년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들었던 이대 입시 부정의 이제 제보를 그 제가 다른 교수를 통해서 이거를 좀 이대가 한모 교수가 당사자거든요. 최순실한테 강의실 문을 최순실이 팍 열고 들어가서 니 딴 게 무슨 교수냐라고 하면서 당했던 그 교수 한모 교수인데 그분이 함석헌 선생님이 그분 작은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이 집안에 뜨고 피가 흐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계속 누구든지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모 교수한테 그분이랑 친한 교수를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제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극적으로 용정에서 9월 23일 저녁 때 용정에서 그날이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용정에 있을 때 확인했던 그 교수가 그 사실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한겨레 신문 유익은 기자하고 제가 이 퍼즐을 맞춰왔거든요. 그 사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당신이 유 기자가 함 교수를 만나서 확인을 하고 취재를 해서 월요일 날 이걸 한겨레에서 내라. 그렇게 해서 그 전화로 용정에서 그렇죠. 예. 그런 일화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드립니다. 용정하고 인연이라는 거는 고구려인들과 거기 있었다는 것뿐이잖아 사실은. 게이트하고 억지로 그래도 좀 끼워 맞춰봐야죠. 그러니까는 용정의 그런 고구려 기운이 뭔가 이런 폭발에도 기여를 했다. 억지입니까? 아니 억지가 아니지. 그건 아주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지역의 어떤 기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운이 터지기도 하고. 근데 해랑강을 끼고 있는 그 용정벌판 그 가을 들녘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살면서 독립운동도 했고 그랬겠구나. 저는 거기까지 좀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나이 살던 고향을 보니까 이미 고구려 시대 고구려인들도 그 용정벌판에서 농사를 지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쪽 지역은 우리가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우리 지도가 있잖아요. 두만강, 압록강. 그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은 비슷하게 만져 떨어진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는 먼저 이 함경도, 이 평안도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이제 피해를 가면은 여기 경상도 사람은 제일 올라가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게 되는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진짜 답답하죠. 그 높은. 근데 여기서 안 나온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이 꼭대기니까
우리 머리에는 어렸을 때 내 머릿속에서도 이 지역은 그냥 동토. 그냥 꽁꽁 얼어있는 제가 어릴 때 생각했거든요. 아, 전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겨울에 춥다는 거지 봄, 여름, 가을은 우리랑 똑같아요. 또 겨울만 더 춥기 때문에 어떻게 병충해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운 농작지인데 우리 독립 군들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그 이주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가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수평을 잡고 이 평당을 보고 저기서 물을 끓면은 저기다 저수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수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논농사를 짓는다는 게 전부 밭농사만 졌죠. 그러니까는 밀을 하거나 옥수수, 수수 계열이었는데 그거를 전부 일제시대 때 논농사 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그 발에 거기까지 말해요. 전부 그 최상미가 나와요. 아주 최고급 아주 쌀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하여튼 이 고구려 땅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이 만주 땅이라는 걸 우리가 동토로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고구려가 가능한 거는 뭐냐면 그 많은 적석종이 가능한 것도 거기가 옛날 우리가 BC 시대로부터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엄청 풍요롭고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석종이 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어느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만주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대제국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현대 역사용어로 말하면은 하부 구조가 아주 단단한 곳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송정에 올라가 보셨죠? 일송정. 일송정에서 그 선구자 노래 나오는 일송정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만주벌판, 용정의 만주벌판은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도 넓은 그런 아주 풍요로운 말씀하신 것처럼 강추드립니다. 꼭 가보십시오. 날씨도 아주 좋고 참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벌판들이 요새 다 개발이 되면서 망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거기도. 저 해란강에서 고기도 잡았습니다. 좋아요. 해란강도 지금 망가지고 있어. 해란강이 압록강으로 다 통하는 거죠.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으로 들어가죠. 자, 질문. 여기 통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통일은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예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보안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 추상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공 종교에 예속시켰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면서 지금 반공 교회 신도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윌슨 그런 것도 이 세기 초부터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남북 문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스탠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세상이 다 뭐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따라간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건데 우선 저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답은 우리가 지금 휴전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박근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게 휴전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이 반공주의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전쟁이야. 지금 6.25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지금 전쟁 중이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이 황당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6.25 전쟁이라는 거에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웠고 6.25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되니까는 그 휴전협정 할 적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안 한 거야 거기에. 그래서 지금 휴전협정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유엔군은 이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조금 더 그 결의가 있었더라면 우선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거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공인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의 그 입장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북미 수교를 우리가 권장해야 돼요. 미국 보고 북한하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 니들도 수교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저놈들 죽일 놈들 죽여야 되는데 미국 가서 맨날 로비한다는 게 우리 동포 죽이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로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안에 형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싸워. 그래서 사방에다 대고 내가 형 죽여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미친놈으로 보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나 이런 독일 총리가 볼 적에 왜 한국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바꾸어서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우선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왜? 지금 정권이 안 바뀌면은 어떠한 경우 한나라당 그 계열에서는 뭐냐면은 이 통일이 안 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게 편하니까. 뭐 이 조금만 문제가 되면 야 인마 우리 전쟁 중이야. 휴전 중이야 지금. 이래가지고 그 핑계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우선 휴전협정을 우선 바꿔야죠. 그리고 이 바꾸는 문제는 남북한이 합의만 보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통일이라는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둘씩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풀어가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통일이 가능합니다. 10년 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년의 세월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통일이라는 거는 그 무슨 도식을 제시하면 안 돼요. 역사라는 게 누가 제시한 도식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먼저 자유왕래만 성사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스스로 여러 가지 교섭 창구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통일은 쉽게 풀려요. 그 통일은 사실은 지난번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만 그대로 지속됐어도 지금 엄청난 단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 최소한 벌써 여러분들이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여기 우리나라 국립대학 여러 군데 와서 한 몇천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쉽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어리석게 풀어가느냐. 제가 사족을 좀 붙일까요? 네.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초선 때인데 아마 제가 막 북한을 가장 많이 다닌 정치인일 겁니다. 15번 정도를 그때 갔거든요. 평양을 한 10번 정도를 갔고요. 최순실 게이트 제일 처음에 14년도에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그 신부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박창일 신부님이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팀이었어요. 박정희 신부님. 개성공단 규모 애초에 계획했던 게 2천만 평이에요. 2천만 평. 2천만 평 중에서 이제 100만 평을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의 이제 노동자들이 아침에 버스 타고 개성공단 들어가고 저녁에 나가고 그러거든요. 북한 전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개성공단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북한 전역에서 개성공단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 지역이 막 활성화됐던 거죠. 2천만 평 계획했던 중에서 100만 평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2천만 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인데 제 오산이 12,0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0만 평. 2천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개성공단이 제대로 계획대로 개발됐더라고 하면은 이후의 계획이 개성이라도 하고 저 위에 어디입니까? 나진에도 하고 한 너댓 군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북한도 더 잘 살아지고 우리한테도 좋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남한이 실질적으로 거의 남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썰에는 최순실이가 개성공단 폐쇄하는데 관여했다는 썰도 있지만은 저는 박근혜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다른 것들은 뭐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 남북 문제를 이렇게 호퇴시킨 것은 역사적인 참 죄를 지은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권이 바뀌면은 개성공단 빨리 이걸 복구시키고 남북 문제를 즉각 빨리가 아니라 즉각.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특검 문제라는 게 북한 대북 송금 특검이라는 게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지금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당시 정주영 회장 만나가지고 그때 아산 이제 그 아산이라는 이제 현대 회사가 그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2천만 평을 내준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몇십억 불이 아니라 몇십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 준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쓰게 하는데 근데 그게 왜 특검의 대상이 되냐고요. 에? 그런 거는 당연히 그걸 덮어두고 그것도 국가 돈이 아니고 한 회사의 돈을 가지고 그런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건넸다 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그런 거는 밝힐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특검을 수용한다. 이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권이 바뀐다라도 걱정스러운 게 아직도 우리가 이 촛불 시위를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어떠한 그 정신 상태가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시 누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뒤흔드는 세력들이 또 다시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서 물을 흐리게 되고 이러면은 조금만 좀 어려워져도 이제 국민들은 실망이 더 크게 되고 야 이렇게 우리가 촛불을 시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정권을 세워놨더니 못 거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차기 정권을 담당할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자여야만 하겠다. 그 훌륭하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그 발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연구가 안 돼 있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 발해가 그 융성하던 시기가 일본과 교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자료가. 근데
하여튼 우리 민족이 발해사 연구를, 그러니까 실학자 그 유형원 유득공 선생이 발해고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서문에도 말씀하시는 게 그 고려 초기에 그렇게 많은 발해 유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대단한 지성인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실록청 하나 만들어서 고려 발해사를 쓰지 않는 것은 참 유감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발해 연구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제가 보여드린 이 유적들 내지는 그 많은 걸 통해서 앞으로 그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고 그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도 의문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두산 화산재 폭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적인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낭설인 것 같고 일본 학자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뭔가 그 국가 체제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자, 그 분명한 거는 소재지는 파악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디 있다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보잖아요. 그 도망가니까는요. 그래서 독일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유라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진짜 그 제대로 아는 거요, 아니면 뭐 뻥카 치는 거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일 정부도 정유라의 소재지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겠지. 독일에 있다고 보세요? 하여튼 저 독일의 그 경찰력들이 그걸 그대로 두겠습니다. 특검 제가 이제 독일 가서 보름 전에 독일 갔을 때가 이제 두 가지 제보를 받고 왔는데 첫째는 이제 정유라의 소재, 둘째는 최순실이가 92년에 독일에 회사를 세워서 그 이후에 여러 컴퍼니 회사를 세웠다는 그 또 다른 제보인데 정유라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독일에 있을 때는 못 찾았는데 돌아온 날 그날 밤에 한 12시쯤에 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특검을 만나서 수사되기 전에 그래서 논의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거는 좀 퍼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조가 돼야 되잖아요. 각 나라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coming soon. 근데 그 정유라라는 존재가 그렇게 국민들은 대부분이 말이죠. 그 정유라는 존재가 그렇게 그 서클 안에서도 특별하게 취급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 근데 참 그 궁금한 일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세미적인 질문하는 겁니다. 응? 일각에서는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 들었죠. 유튜브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일기 있지 않습니까? 92년 5월 그러면은 정유라가 딸이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오늘 좀 이게 시청률이 또 올라가겠네요. 딸이라고 그러면 이제 93년생이잖아요. 또 근데 정유라가 지금 뭐 알려진 나이가 96년생이잖아요. 요 3살 차이잖아요. 우리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체격 차이가 많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명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거 밝혀질 것 같아요. 서정균이라는 정유라의 승마 코치가 있어요. 한 달 반 전에 주준우 기자가 또 다른 차은택이가 있다. 기억나세요? 그 사람입니다. 서정균. 지금 밝혀질 것 같아요. 최순실의 남자입니다. 최순실이가 20년 동안 연정을 품은 남자가 있어요. 아직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은 그 서정균이라는 사람 나이가 55세고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때 유연이죠. 유연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승마를 처음 가르쳐요.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승마를 가르쳤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 있을 때 체형이 초등학교 3학년 나이보다
좀 크거나 좀 조숙하다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느냐?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약간 좀 띠렸다. 두 번째, 그 나이 또래에 강남의 지그재그라는 유아체육 학원에서 유연이가 운동을 배워요. 승마랑 어릴 때 뚱뚱했어요. 고2 때까지 65kg였어요. 고3 넘어가면서 다이어트하고 성형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그재그 스포츠 유아체육단에서 정유연이의 운동을 가르쳤던 사람한테 또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애가 어땠느냐. 초등학교 3학년 그랬다. 이상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또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 씨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 또 신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운동을 가르쳤어요.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을 가르쳤던 그 사람한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애가 그때 막 사춘기 시작할 때지 않습니까? 체격이 굉장히 컸다거나 조숙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 요 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고 그랬을 때 정유라는 아닐 것이다. 궁금할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안 의원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우주의 길을 받으면 다 근데 그런 말을 해도 하여튼 국민들은 풀리지 않은 숙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체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여튼 특별한 취급을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엄마조차도 그 딸을 대하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보면은 하여튼 좀 이상한 측면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그 의문을 일으키고 있으나 문제는 이런 것이 의문화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지, 그리고 책임이고 도덕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버티시려고 하는지 참 여러분들과 나하고 깝깝합니다. 이제 유라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영린이거든요. 유라가 체포돼서 들어오면은 두 사람이 저는 무너질 거라고, 특히 만약 구속이 되면은 두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특검 이전의 검찰은 유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안 잡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검찰 내에 아는 지인들 통해 가지고 진짜 모르느냐 확인을 했는데, 여러 채널 통해서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왜 모르느냐?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교육부 2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입시 부정의 당사자인 유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컨닝하다가 걸렸는데 교무실에 컨닝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왜 컨닝했는지 누구 거 봤는지 조사해가지고 징계를 먹일 생각했는데, 입시 부정의 당사자인 유라를 교육부 감사에서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왜 교육부 감사가 유라를 부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전에 검찰이 왜 정유라 소재조차 파악하지 않았는지, 요 두 부분을 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는 특검 난 잘 몰라도 그 이렇게 인상이 상당히 진실한 분 같은데. 아니 뭐 삼성도 이재용도 부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유라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왜 정유라라는 존재가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야만 했는지 이 시점에 오기까지는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다 이거야. 뭐 내가 살짝 이 대답을 하면 우리 또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인데, 우선
그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권의 조작이에요.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지금 뭐 스펙이나 쌓게 만들고 뭐 당장 니들 앞에 떨어진 거 이게 그 옛날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우선 이게 이 대학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 이명박 정권 때 확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근본적으로 교육을 근원적으로 대학을 상업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확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도 가치관이 완전히 조작적으로 그러한 정의감이라든가 대의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쉽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만 바뀌면은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북한 학생들이 대거 한국에 이 남한으로 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정당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탈북자들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넓은 가슴을 가지고 품어줘야 되지만 그들은 너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심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정상적인 하나의 시티즌이 되기에.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걸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나라 충분한 예산도 안 세우고 있고 뭐 이런 문제는 그것도 역시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막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 그 국가가 체제가 바로 잡혀야 되는 문제지 뭐 시민단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영화 내가 만든 영화만 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게끔 만들어도 우선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우선 애들한테 설득이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나라에 갇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이 영화에서 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선반도라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이 조선반도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 쓴 적도 없고 우리가 우리 언어로 조선반도라는 말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방대한 이조실록에 조선왕조실록에 조선반도라는 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조선반도는 누가 만들었냐? 일본 학자들이 한국을 어영화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우리는 조선반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대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는 얘기는 조선반도가 아니라 우리는 조선대륙에 돌출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NHK 뉴스에서도 항상 그 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세한토라고 항상 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그 세뇌 단 하나가 조선반도라는 말 하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꿔서 이걸 접근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저 학생의 고민은 정치학을 한다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심화를 시켜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정치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치에 무관심했던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촛불 들고 나오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가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의 문제가 관념적인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금강산을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은 금강산에서 보는 그 북한 주민의 삶의 모습들 보면 우리들하고 똑같구나. 근데 좀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제 집 오산에서부터 개성까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성서부터 평양 묘양산까지 제가 운이 좋아서 가봤어요. 개성서부터 묘양산까지
가는 동안에 차가 없어요. 가끔 군용 차량만 있고요. 밤에 고속도로가 캄캄합니다. 가로등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연료가 없는 거예요, 가솔린이. 어떤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사회 그 구조죠. 그 저는 북한을 자주 다니면서 이게 전쟁을 북한이 치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게 야 뭐 남의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좀 자주 왕래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묘양산 수학여행도 다니고 개성도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라는 그러나 못 사는 우리 저 사촌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못 사는 사람들에서 정신이 또 피폐하고 또 생각이 편협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평양에서 만나요. 예를 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터 쭉 얘기가 되어오던 것인데 이명박 정권을 뽑지 않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강바닥에다가 몇십조 부은 돈이었으면 지금 서울역에서 북경까지 KTX가 갈 거예요. 가고 있을 거고 최소한 부산에서 동해안으로 브라디보스토크까지는 충분히 그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북경을 여기서 한 뭐 5시간 만에 티켓을 사서 가는데 그렇게 젊은 이들이 댕기다가 갑자기 끊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만드는 건 쉽다고요. 우리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그 되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정말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리빌딩을 해야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생기고 여기서 뭐 시골에 가서 꼭 몇 평을 사가지고 귀농할 생각 대신 연해주 가서 뭐 몇십만 평 사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래도 뭐 KTX 타고 몇 시간이면 집에 오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왜 만들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째째하게 살고 있는가 한심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노성일 씨 신변 극장하기 전에 저 걱정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얼마나 신변 위협을 느낀 줄 아세요? 미국 가서 호텔에서 혼자 잘 때요. 잠이 안 와요. 누가 나 총 한 방 쏘고서 사라지면 이건 개죽음인데 특히 독일에는요. 요즘 그 난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1,000유로만 주면은 사람 한 명 죽여주거든요. 독일에 갔을 때는 새벽에 저녁 때 이제 뭐 술 한잔 먹고 자는데 2시에 깼는데요. 밖에서 탈그락 그러는 거예요. 어찌나 무섭던지 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그냥 로비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책 좀 보고서 거기서 아침 7시까지 잤어요. 저 신변 보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성일 씨. 사실 그분이 저는 얼만큼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지 난 사실 조금 나 의심이 가요. 저는 의심 갑니다. 그 다음에 그 고영태 있잖아요. 다 거짓말했어요. 장시호하고 고영태는 호빠에서 만났어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그는 서로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최순실은 장시호가 고영태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서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모든 걸 각오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만큼의 정말 그 순수한 정의로 마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뭐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더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의도가 어떤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줄 그런 이제 필요는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쳐다보더라도 너무 진실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좀 거리감을 놓고
거리감을 놓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거짓말의 향연이다. 거짓말의 파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 너무 좋아요. 아니야. 근데 그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것을 마음대로 거짓말하게 놓고 보면서 자기 그 정의감을 세워가는 체제. 뭐 이 정도 같아. 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내면적인 국민들의 그 도덕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세가 비도덕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정의감 그 누구 하나라도 정의감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대세가 지금 비도덕적인 그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그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정말 이 도덕적 양심이라고 할까 국민 각자가 그걸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대의 같은 경우에 뭐 그 국민들 반응 그리고 댓글도 보니까 아주 몹쓸 사람이 돼 버렸어요. 물론 뭐 양심 쪽으로 이야기하자는 거는 지탄받아야 되지만은 조영대는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이거든요. 조영대는 철저하게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영대한테 그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그 세력을 잘 찾으면은 세월호 7시간의 퍼즐이 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댓글을 열심히 누가 조영한테 거짓말을 시켰는지 댓글 열심히 올리십시오. 이 촛불들이 국민들이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막 작업이라든가 그 영화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자체만 이게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떠한 거를 뭐 모두르충 왜 그 장면이 나오는지 모두르충 하나만 해도 잠깐 나오고 끝나는데 모두르충이라는 거 안에는 광개토대왕 비문 못지않은 그 비문이 또 그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막으로 그러니까는 저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하고 좀 차별감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감만 잡게 그런 거를 일부러 뺀다고 해서 뺐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곧 그 수정판이 근데 그것도 또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고 또 허가를 얻어야 된대요. 새롭게. 근데 옮기시는 데마다 좀 지도로 표시를 해줬으면은 좀 더 머릿속처럼 잘 들어왔을 것 같고. 그리고 강개토왕 비가 그 청나라 시대 때 농부가 밭 깔다가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나왔던 그 위치 거기였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1880년대쯤에 이미 군대에서 이 스파이를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이 그 쿠로사와 아키라의 데르수잘라라는 아주 그 호랭이 영화 같은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영토에 관한 거거든요. 먼저 거기서 댕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느 땅을 누가 어떻게 개척했느냐.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이미 19세기 말기에 그런 데를 다 청량하고 댕긴다고요. 그래서 그 청량하는 사람 중에서 사코라는 사람이 그거를 제일 먼저 발견해서 탁본을 떴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 측에서는 그 이전에 거기에 사는 현지의 농부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이게 엇갈리는데 지금 그 처음에 불행하게도 하여튼 그걸 최초로 발견했을 때는
그걸 왜 몰랐냐면 그게 덤불 속에 다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 거대한 돌 비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담장이 덩굴이 올라가고 그 외에 담장이 덩굴이라는 게 바위를 부식하잖아요. 뿌리가 받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잘 이렇게 요새 현대식으로 해서 뜯었으면 되는데 그거 뜯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발상을 한 게 이걸 태워버리면 되겠다. 그 집단을 놓고 그냥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을 지르면서 고온이 되니까 더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불행하게도 그 위대한 몇천 년, 1600년을 버틴 그 위대한 고구려비가 손상이 처음 발견 때부터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발굴은 파괴예요. 어떤 의미로.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지금 이 생각하면 여기 장군총 하나를 빼놓고 아까 장군총은 정확하게 피라미드가 돌 아주 잘 적석적이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지금 광개토대왕릉도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호문석을 이렇게 받쳤잖아요. 근데 이 광개토대왕비가 어떻게 이렇게 메주처럼 깨끗한 건데 이 7m 가까운 그것이 기울어지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기울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밑에 이 돌 바위로 석재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문이 엮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돌을 다지고 그 밑에 숯을 이만큼을 또 몇 미터를 넣고 돌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몇 미터를 그 작업을 해서 완벽한 토대를 만들어서 그걸 놨어요. 그 고구려인들의 이 기술의 이 생각이라는 게 자기네 그 위대한 게 분명히 여기서 많이 지진이 나고 문제가 될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밑바닥을 다졌어요. 지금 그 밑바닥이 한치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거 옮겨다가 북경에다 놓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감이 너무 치열하게 잘 돼 있는 기초에서 지금 그 광개토대왕비를 아무도 안 옮긴 거예요. 근데 나쁜 놈들이 일본 놈들이 그걸 옮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군함까지 압록강에다 대놓고 그거를 실어 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국인 어느 지사 한 사람이 그게 이제 19세기 말기에 그거 발견되고 나서 동경대학 그 학장 교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 중국 정부를 해서 이걸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 그 조선 반도를 우리가 침략한 역사가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것처럼 위대한 자료가 없어. 이거를 동경에다 갖다 놔야 한다. 그래가지고 군함까지 갖다 대놨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 그래도 굉장한 중국 지사가 그 지역 지사가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산을 지키고 있듯이 그 사람이 그냥 몸으로 그건 저게 절대 안 된다고 민중까지 동원해가면서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다 그 아주 이 숨은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비가 오늘 거기 서 있는 거는 너무도 기적이다. 한치도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